소설 인간혁명 12권 제2장 선언. 광선유포의 강은 흐른다. 산에서 내려오다 폭포가 되어 낭떠러지를 달린다. 방해물인 바위가 있으면 약동하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기세를 더하고 수량을 늘리면서 75만 세대를 달성하기 위해 흘러갔다. 그 흐름은 이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창가의 경류는 민중의 대지를 실로 우거진 기름진 들판으로 바꾸면서 한 줄기 은색 테두리를 넓혀갔다. 1957년 8월 30일 미야자키현 휴가시의 니토 본선 도미타카역에서 조젠사에 이르는 거리를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행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 거리에 학회가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행렬은 무엇인가? 작은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길 가던 사람들은 행진하는 모습을 그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며 소곤거렸다. 밝은 얼굴로 행진하는 사람들은 모두 생기발랄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귀에 익지 않은 노래를 즐겁게 불렀다. 잘은 모르겠지만 조젠사가 창가학회에 사찰이 되었다고 하던데 아마 그 행렬인가 보군. 이날 지바현 호타의 묘혼사파 본산이던 조젠사를 비롯해 휴가에 있는 사찰 7곳이 1년 종정으로 귀일하게 되어 그 법요를 조젠사에서 열면서 귀일을 축하하는 행진을 한 것이다. 당시에 사회 사람들은 대부분 1년 정종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다. 사람들은 흔히 니치렌이라고 하면 민호부의 1년 종이거나 창가학회를 상기하면서 곧바로 절복을 떠올렸다. 사실 광선유포를 향한 창가학회의 과감한 투쟁이야말로 조젠사를 귀일하게 하는 추진력이 되었다. 행진은 장관이었다. 법주 호리곰의 니치준이 탄 차가 선두에 서고 학회원 약 2,000명이 시가행진을 펼쳤다. 행렬은 길게 이어져 맨 마지막에 있던 사람들은 선두가 조젠사에 도착하고 나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휴가시에서 이런 행렬은 틀림없이 기록적인 일이었으리라. 이튿날 각 신문의 지방판과 현지 신문은 휴가시의 7개 사찰이 귀일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 대행진을 보도했다. 조젠사 문 앞에는 이 사찰의 주지 오바라 니치예스가 마중 나와 있었다. 수많은 풍설을 견디고 이날을 맞이한 오바라 주지는 감개무량함 때문인지 두 뺨이 약간 상기되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조젠사는 1931년 니치에이가 창건했다. 니치에이는 니코 상인의 제자 니치고의 가르침을 받았고 니코 상인이 인멸하시자 1335년에 니치고가 다이세키사를 떠나서 아와 지방의 호타에 묘혼사를 건립했다. 그러자 조젠사도 그 계열에 들어가서 휴가 방면의 본산이 되었다. 묘혼사와 조젠사는 니코 물류였지만 전쟁 때 군부 정부의 종교 통제 정책으로 미노부 구혼사를 총본산으로 하는 1년종에 통합되었다. 하지만 미노부 1년종과 교의적으로도 융합될 리 없었던 호타의 묘혼사는 전쟁 뒤에는 1년종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이해 3월에 1년 정종에 귀일하기로 결정하여 묘혼사의 귀일 봉고식을 4월 7일에 다이세키사에서 거행하고 4월 28일에는 묘혼사에서 봉고 법요를 거행했다. 호타의 묘혼사가 귀일하면서 그 계열의 조젠사를 비롯한 휴가의 사찰 7곳도 귀일하기로 결정했다. 묘혼사의 귀일을 이끈 힘은 학회원이 펼친 절복이었다. 조류의 흐름이 배를 나아가게 하고 고깃대를 모여들게 하듯이 창가학회에 의한 광선유포의 조류는 새로운 종사의 흐름을 열었다. 묘혼사가 있는 지바현 아와군에서 학회가 절복을 개시한 때는 1948년에서 1949년쯤이었다. 이윽고 가스야마의 지구가 결성되고 1953년에는
첫 지구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어느 한 장년부가 도쿄에서 온 간부에게서 묘혼사는 본래 흑문류인데 민우부의 일문으로 있다니 이상한 일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 말이 뇌리에 새겨져 떠나지 않았다. 본래의 니코상인 혈통을 잇는 묘혼사라면 한시라도 빨리 민호부를 떠나 올바른 신심으로 되돌아가서 학교와 함께 광선유포를 목표로 해야 한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이 날이 갈수록 강해진 그 장년부는 묘혼사의 말사를 찾아가 소개장을 받은 다음 동지들과 함께 묘혼사 관주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그는 복잡한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 다만 흑문류이면서 민우부의 일문으로 있다니 이는 잘못된 일이다. 어쨌든 학회 간부를 만나 이야기를 듣기 바란다고 열심히 설명했다. 묘혼사 관주 후지 니쇼는 진지한 설득에 마음이 움직여 학회 간부와 회담을 실현했다. 처지나 직함이 아니다. 광선유포를 향한 한 회원의 정열이 새로운 흐름을 여는 돌파구가 되었다. 민호부 일문과의 합동 뒤에 묘혼사 관주가 된 니쇼는 본존마저도 잠란한 민호부의 난맥상에 의문을 느끼고 합동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많은 니코 물류의 사찰이 군부 정부의 권력에 굴복하고 법의까지도 바꾸어 합동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신앙자로서의 정의와 양심도 신념도 없다고 할 수 있었다. 니코 상인을 부정하고 하키 사네나가의 공로를 칭찬하는 민우부파에 귀속하는 등 도리상에서 볼 때 본래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회담을 하면서 니쇼는 민노부와 결별하고 귀일하기로 결의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단가나 말사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느냐는 점이었다. 성급히 추진하면 단가들이 동요하고 그 동요가 귀일의 커다란 장애가 될지도 몰랐다. 그래서 일단 묘혼사는 민호부에서 이탈해 자립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런데 학교에 반감을 품은 묘혼사의 집사들이 사태를 알게 되자 관주 니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단가나 가까운 말사의 승려들을 움직여 귀의를 저지하려고 했다. 학회 간부는 귀의를 추진하는 묘혼사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단가 중심자와 만나 몇 번이고 끈질기게 거듭 대화했다. 그런 가운데 차츰 단가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윽고 귀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관주 니쇼는 말사를 설득하는 일도 힘썼는데 그때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행동을 함께한 사람이 조젠사 주지 오바라 니치에스였다. 니치에스는 1년 정종의 호리 니치코와 인연이 깊었다. 일찍이 니치코가 고문서를 조사하고자 조젠사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다. 그때 수행을 쌓고 있던 니치에스가 급사를 맡았다. 그 이래로 니치에스는 니치코를 계속해서 흠모해왔다. 그런 만큼 그는 민노부 일문에 속하면서도 니코 상인의 교풍을 지키려고 했다. 니치에스는 귀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적극 찬동의 뜻을 나타낸과 동시에 조젠사 말사를 모두 귀일시키겠다고 마음속 깊이 서원했다. 하지만 조젠사의 말사인 미야자키시의 조교사가 이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실은 조교사에는 그런 까닭이 있었다. 한 해 전인 1956년 여름, 조교사 단가가 학회원에게 절복되어 입회해버리자 분노한 조교사 주지가 학회에 법론을 신청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민호부 종무원은 학회와 공개 법론을 벌이는 일은 무모한 짓이니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민호부로서는 1955년 3월에 홋카이도에서 벌어진 오타루 문답에서 완패한 경험에 비추어 결코 이길 가망이 없다고 통감했음에 틀림없다. 하물며 이번 법론은 조교사 주지가 스스로 신문사에 알렸으므로 패배도 대대적으로 보도될지도 몰랐다. 그런데 조교사 주지는 법론이 중지되어 자신의 체면을 깎였다고 화를 내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사찰에도 호소해 민우부에서 이탈하고 독립을 발표했다.
1년 정종에 귀일한다는 이야기는 이 내분이 한창일 때 구체화되었다. 조교사 주지는 니치에스에게 맹렬히 반대하고 귀일의 움직임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니치에스의 결의는 굳건했다. 민호부에 귀속한 방법의 잘못을 뉘우치고 귀일해야 한다고 온 힘을 다해 호소하며 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혼젠사, 혼쇼사, 호조사, 묘코쿠사, 혼켄사, 혼렌사 등 사찰 6곳이 함께 귀일하기로 했다. 니치에스가 귀일하겠다고 강하게 결의하게 된 계기도 또한 광손유포에 매진하는 창가학회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니치에스는 귀일하기 1년 전에 후쿠오카에서 열린 창가학회 지부 결성대회에 초대받아 참석했다. 절복행에 매진하는 창가학회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비로소 학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그 숨결을 접하게 되었다. 제가 신도들이 진지하게 광선유포를 외치고 장내는 불타오르는 듯한 홍법의 열기로 가득 넘쳤다. 훗날 니치에스는 이때의 감상을 지인인 학회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도 승려로서 광선유포를 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해 불법을 배우고 방법의 자를 책하지 않고 헛되이 유희 잡담만을 하며 지내는 법사의 가죽을 쓴 축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나도 법사의 가죽을 쓴 축생으로 이 생을 끝내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귀일해야 한다는 의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창가학회의 출연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학회가 아니면 광선유포는 할 수 없습니다. 불이 불치게 단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니치에스는 민호부에 귀속하면서도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은 광선유포에 있다고 확신하고 단가에게도 신심지도의 손길을 내밀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하지만 단가 대부분은 그의 호소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리 거듭 지도해도 근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가 800세대 가운데 고작 3사람에 불과했다. 하물며 절복을 행하려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런 만큼 학회가 용맹과감하게 절복존을 전개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리라. 자신이 꿈에 그리며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이상을 학회에서 본 니치에스는 니치렌 대성인의 참된 정신이 학회에 맥동하고 있음을 실감한 듯 했다. 휴가에 있는 사찰 7곳의 1년 종종 귀일 봉고 법요는 오전 9시부터 법주 니치준의 도사로 거행되었다. 이날 학회에서는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 등의 간부가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모인 2,000명의 동지가 느낀 환희는 더할 나위 없었다. 창제 소리에도 한층 더 힘이 들어갔다. 법요 마지막에 조젠사 주지 오바라 니치에스가 인사했다. 어조는 조용했지만 목소리에는 늠름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부처를 섬기는 자로서 이대로 끝나도 좋은가? 참으로 사찰을 지켜주시는 분에게 진실한 부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대성인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심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단가 사람들에게 또 연이 있는 중생에게 올바르게 알려드리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치에스는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듯 말했다. 진실한 신앙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대성인님 앞에 가서 틀림없이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세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모든 분에게 엎드려 고개 숙여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말이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눈물을 꾹 참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니치헤스는 귀일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니치준에게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 뒤에 힘주어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대성이님의 절복행, 이것이 대성이님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모든 국민에게 전해드리는 단체가 창가학회입니다. 저는 창가학회가 생성될 때부터 보았습니다. 창가학회야말로 종조의 뜻 그대로의 단체입니다. 이 말은 민호부에 귀속해온 방법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광선유포를 가랑한 오바라 주지의 확신이자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외침임에 틀림없었다. 본당을 가득 메운 학회원에게서 힘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울림은 휴가 바다에 메아리치는 새로운 아침의 파도 소리를 연상케 했다. 광선유포의 노도가 연주하는 환희의 파도 소리이기도 했다. 귀일하기에는 고난의 언덕길이 있었다. 니치헤스가 귀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가에게는 학회원이 되라고 호소하자 사람들은 거의 사찰에 나오지 않았다. 단가를 잃으면 그대로 생활의 양식을 잃게 된다. 그 무렵 니치헤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건물 앞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물을 마셔도 사나흘은 버티지 않겠는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일소해버리는 의연한 대답이었다. 당시에는 정말로 쌀 한 톨도 없었다. 약간의 보리를 먹으며 반년을 견뎠다. 하지만 귀일은 결코 싸움의 끝이 아닌 오히려 시작이었다. 단가들은 대부분 1년 종종에 귀일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찰을 창가학회에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니치헤스는 각 단가의 방법 제거를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지도했기 때문에 반발이 컸다. 당시에는 어느 단가나 집에 신차를 붙여놓고 불상도 안치해 놓았다. 단가가 조젠사에 밀어닥쳐 악승, 니치헤스라고 쓴 데모 깃발이 사찰 안에 가득 찬 적도 있었다. 하지만 주지는 따져듣는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성운을 배독하고 대성인의 참된 정신을 차근차근 타이르면서 설명했다. 창가학회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젠사를 떠나고 이윽고 자기들끼리 사찰을 건립했다. 하지만 니치헤스는 학회만 있으면 광선유포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필요 없다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니치헤스는 1898년 휴가에서 태어나 1906년에 출가하고 도요대학교와 니혼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조젠사 주지가 되고 나서는 휴가시 공안위원장, 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역임하고 지역에도 크게 공헌했다. 고교라고 인정 넘치는 인품으로 모두에게 흠모받았다. 그는 평생 학회원을 특히 소중히 했다. 회원이 조젠사를 방문하면 상대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먼 곳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온화하게 웃으며 정중히 맞이했다. 또 장례식 참석을 부탁한 집에 가난하다는 사정을 알면 유족이 공양한 액수보다 넉넉히 부의를 지참했다. 그리고 사찰에서 회합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빵과 과자를 자주 대접했다. 그리고 학회 여러분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선유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주지는 1930년에 돌계단 보건공사를 크게 할 때 공양을 모은 일 외에는 평생 스스로 보시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공양 금액을 정하는 일도 영대 공양인이 하면서 공양함에 표차를 걸어놓는 일도 결코 하지 않았다. 공양은 어디까지나 신도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욕지족하는 성승의 삶을 지키고 회원을 격려하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 또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했다. 식탁은 언제나 검소했고 자주 죽을 먹었다고 한다. 또 학회원이 자청해 정원을 정비하거나
건물을 수리하면 자신도 함께 작업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려도 여러분이야말로 쉬셔야지요 라고 하며 무거운 벽돌을 묵묵히 날랐다. 나아가 형식주의를 배척하고 현대라는 시대 속에서 종계양조의 정신에 합당한 화의의 자세를 탐구했다. 그리고 타파는 세우지 않고 만약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이로 타파를 만들었다. 또 훗날 조젠사의 묘원을 개설했을 때에는 묘석의 모양, 크기, 묘의 넓이도 똑같이 하고 그곳을 평등원이라고 이름지었다. 그 까닭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정신은 모두가 평등하고 지위나 재산 등에 따라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니치에스는 1980년 8월 19일 82살에 서거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니치에스는 학회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계속 옹호했다. 투철한 승려의 눈은 광선유파에 솔선하는 학회의 모습에서 지용의 의의를 보았음에 틀림없다. 이 1957년 8월 도다조세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수폭 금지 선언에 관한 구상을 짜고 있었다. 이해 3월 18일부터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유엔군 축소위원회가 열렸지만 9월 6일에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소위원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서방 국가와 소련으로 구성된 5개국의 회의로 핵무기의 생산, 실험, 사용 금지 등이 큰 의제로 되어 있었다. 회의는 거의 반년에 걸쳐 150회 이상 열렸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소위원회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무기한으로 휴회하고 말았다. 이 소위원회에서 소련은 핵실험 무조건 일시 중지와 핵무기의 전면적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방 측은 핵실험 중지는 핵무기 제조 금지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험만을 불리한 소련 측의 중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자위를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방 측은 공중 및 지상 사찰안을 제창했지만 소련은 자진해서 사찰안을 내놓았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동서간의 복잡한 의도가 얽혀 있었다. 당시 세계는 새로운 핵 군비 확장 경쟁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1955년 11월 소련이 대형 수소폭탄을 고공에서 폭발시키는 실험에 성공하자 이를 계기로 핵무기 개발 경쟁은 실용화를 향해 치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도 수소폭탄 실험을 하기에는 커다란 장치를 사용한 폭발 실험이었고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수소폭탄 실험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로써 수소폭탄을 실제로 운반 가능하게 되어 단순히 폭발력의 크기를 다투던 시대에서 핵을 유도무기의 탄두에 장착해 공격과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핵의 개발을 겨루는 단계로 옮겨가게 되었다. 소련이 실험에 성공하고 반년이 지난 1956년 5월, 이번에는 미국이 최초로 수소폭탄 투하 실험에 성공했다. 게다가 미국은 방사성 낙진, 이른바 죽음의 재를 줄이고 그 낙진이 퍼지는 지역을 극소화하면서 폭심지 부근의 파괴 효과를 최대한으로 하는 실험에도 성공했다. 미국은 이 실험에 대해 군사적인 관점뿐 아니라 인도적 견지에서도 중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면서도 대규모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에 동반하여 방사성 낙진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수소폭탄을 깨끗한 수소폭탄이라고 불렀다. 이로써 수폭의 위협은 더욱더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고 해도 좋다.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1956년부터 이듬해 1957년까지 미국, 영국, 소련이 핵실험을 되풀이하면서 핵개발 경쟁은 격화일로를 걸었다. 그러던 1957년 8월 마침내 소련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
당시 궁극의 무기라고 일컫던 ICBM은 대륙과 대륙 사이를 단숨에 날아갈 수 있었는데 빠르면 1960년, 늦으면 1965년경에 완성되리라고 예측되었다. 그런데 3년이나 앞당겨 완성되었다. 이로써 소련은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라도 마음먹은 대로 핵폭탄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까지 핵무기의 전략적인 균형은 서방 측이 약간 우위에 서 있었는데 상황이 역전되어 소련이 약간 우위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나 병력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서 있는 소련에 대해 핵무기를 우위로 하여 대항한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취해온 만큼 그 충격은 컸다. 더욱이 미국은 2달 전인 6월 ICBM 아틀라스의 실험에서 실패했다. 미국은 서방 측의 핵무기 우위를 유지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ICBM 실험에 성공해야 했다. 동시에 소련의 핵무기 생산을 중지하게 하는 일이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 그런 만큼 서방 측은 핵실험 중지와 핵무기 생산 중지의 연계를 고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이 ICBM 생산을 서두른다면 세력 균형이 크게 깨져버리고 만다는 강한 위기감에 사로잡혔으리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 소련이 ICBM에 한 발 앞섰으므로 소련의 기습 공격을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사찰제도 도입을 단행하고 싶었으리라. 한편 소련은 서방 측의 우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세계 각지에 설치된 미국의 해외 기지를 제거하는 데 교섭의 중점을 두었다. 미국은 소련이 기습 공격을 할 경우 곧바로 대량 보복을 하기 위해 소련을 에워싼 해외 기지망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이 전면적인 핵무기 사용 금지나 핵실험 무조건 중지를 강조한 까닭은 이 대량 보복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미국과 소련 양국의 서로 다른 속셈 때문에 쌍방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군축 교섭은 실패로 끝났다. 이 군축소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갈 때쯤 미국의 스타센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의견의 일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군사 목적을 위한 핵 분열성 물질의 생산 금지에 소련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축소위원회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소련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 점은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소련의 조린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서방 측은 원수폭 포기를 바라지 않는다. 핵무기 실험을 중지하면 협정에 도달할 수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서방 측은 실험을 중지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위원회에서 교섭을 계속한 까닭은 군축을 위해 노력하는 듯이 보여 국제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조린 대표의 이 말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양 진영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과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준다. 이런 가운데 거듭되는 핵실험은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더욱 가중시켰다. 또 동시에 대기오염을 비롯해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을 알게 되면서 핵을 반대하는 기운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핵실험 금지를 요구하는 항의서에 미국의 과학자 2,000여 명이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또 세계평화평의회 총회에서는 핵실험을 즉시 무조건 중지하라는 콜롬보 항의를 발표했다. 9월 7일 도다조세이는 학회 본부에서 홀로 원수폭 문제를 깊이 사색하고 있었다. 밖에는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었다. 비는 마치 경노하기라도 한 듯 세차게 유리창을 때렸다. 도다의 마음에도 원수폭에 대한 분노가 폭풍처럼 거칠게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애써 냉정하게 사색의 실마리를 찾았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동서양 진영은 서로 핵무기 개발에 기를 쓰면서 원수폭 실험을 맹렬히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인류의 자살행위일 뿐이다.
어리석은 이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도다의 사색은 핵무기가 전쟁 억지력이 되고 그럼으로써 평화가 유지된다는 핵 억지론에 이르렀다. 핵 억지론은 수폭이라는 미중유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등장함으로써 이젠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었다. 도다는 무엇이 핵 억지론을 주장케 하는지를 거듭 사색했다. 핵 억지론자는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핵무기가 선제 공격을 하여 가령 사람을 1,000만 명이나 죽였다고 해도 살아남은 자가 보복 공격을 한다면 몇 천만 명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 정신의 악마적인 산물이 아닌가. 이 억지력은 인간의 공포의 균형 위에서 성립된다. 그러므로 서로 상대가 더욱 고성능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하여 장비하는 상황을 상정하게 되고 끝없이 핵군비 확장 경쟁에 매달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악마의 미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좋으리라. 도다조세이는 핵 억지론의 귀착점에 대해 생각했다. 이 사고방식을 근본으로 하는 한 조만간 많은 나라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발상에 빠지고 핵 보유를 무엇보다도 최우선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결과 핵무기는 전 인류를 몇 번이고 말살시킬 수 있을 만큼 많아지고 지구까지 괴멸시킬 수 있는 괴물로 비대해질 것이 틀림없다. 도다는 여기까지 생각하자 20세기라는 시대에 나타난 시커먼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심연의 양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인류가 맞닥뜨릴 가장 큰 지옥이라고 생각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벌어진 원폭 투하의 참상을 볼 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원수폭은 살상력이나 파괴력에서도 지금까지의 무기와는 결코 동급으로 생각할 수 없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서 말해도 인간의 마성이 낳은 부산물이고 인간의 생존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운명적인 무기이다. 그렇다면 원수폭이라는 존재는 절대 악으로 단정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은 원수폭을 실용무기로 하기 위해 만들어낸 깨끗한 수폭이라는 말에도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도다는 아인슈타인이 해방된 원자력은 우리 사고방식 이외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는 말을 떠올렸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인류를 사멸로 몰아넣는 원수폭의 등장은 모든 것을 일변시키고 말았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방식만큼은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 동서 양측은 서로 핵군비 확장 경쟁에 나날을 보내고 상대가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서로 비난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데올로기에 좌우하는 것이 아닌 원수폭이 인류의 생존 권리를 위협하는 절대 악이라는 공통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마성의 산물인 원수폭을 사용하는 자 또한 악마라고 단정지어야 한다. 인간은 야만의 궁극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는 원수폭 사용자를 인류의 이름으로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상을 전 세계에 심어놓아야 한다. 도다는 수첩을 꺼내더니 깊은 사색에 잠기면서 생각을 정리해 기록했다. 이윽고 손이 멈추자 밖에서 들리는 세찬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날씨가 무척 걱정되었다. 청령부 동일본 체육대회 젊은이의 제전이 드디어 내일 9월 8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도다는 내일 미스자와 육상 경기장에서 열기로 한 체육대회의 날씨가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꼭 쾌청하기를 바랐다. 이번 체육대회는 도다 자신에게도 커다란 의의가 있는 대회였다. 도다는 이 자리에서 원수폭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고 그것을 청년들에게 의탁하자고 굳게 마음에 다짐했기 때문이다.
그는 회장실 유리창을 때리는 듯한 비를 바라보면서 더욱 사색에 몰두했다. 만약 디칠엔 대성인이 20세기에 출현하시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원수폭의 위협을 보신다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12년 전 일본의 패전은 입정 안국론에 비추어 보면 그야말로 타국 침핍난이고 나라 전체가 정법을 위배한 치벌의 현증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학회가 세계 광포의 사명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니칠엔 대성인은 7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정법에 귀의하라고 외치셨지만 그 가르침을 모든 사람이 가랑하고 신수하기까지는 말세의 상무를 확실히 드러낸 현대라는 시대를 기다려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현대만큼 대성인의 진함을 배견하고 이해하기에 걸맞은 시대도 없게 된다. 요컨대 광선유포를 급속히 진전시킬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도다는 흉중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피를 느꼈지만 스스로 수명이라는 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 4월에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뒤 체력이 생각만큼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다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큰 병에 걸렸지만 그때마다 병마를 물리치고 활력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도다는 어딘가 달랐다. 기력이 결코 쇠약해지지는 않았지만 몸속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나 사물에 대해서도 애착이라고 해야 할 감정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다. 도다는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했다. 어쩌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명이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도다는 자기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감했다. 하지만 아무런 감상도 없었다. 다만 한정된 생애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격하게 치솟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원수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메모를 다시 한 번 더 읽었다. 빗줄기가 한층 더 거세졌다.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이 선언을 청년들에게 의탁할 내일의 날씨였다. 도다는 생각했다. 이 선언을 내 청년들에게 제1의 유훈으로 남기자. 이날 날씨는 하루 종일 사납더니 깊은 밤에는 구름이 빠르게 오가는 하늘에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태풍이 지나간 9월 8일 아침은 초가을의 쾌청한 하늘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요코하마역에 내린 학회원들은 정리반의 활기차고 민첩한 유도를 받으며 버스를 타고 속속 미스자와 육상 경기장으로 향했다. 버스는 40초마다 출발하고 운동장의 관중석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늦더위 햇살이 따가웠지만 운동장에 모인 모든 동지는 이날의 화창한 가을 날씨처럼 밝게 웃는 얼굴로 빛났다. 관중석을 메운 5만 명의 사람들은 희희낙낙 개회를 기다렸다. 오전 9시에 도다 조세이가 경기장에 도착하자 곧바로 청년부 동일본 체육대회 젊은이의 제전의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학회가를 대합창하는 속에 대회기, 음악대 등에 이어 남자 선수단 2,000명, 그리고 고족대를 선두로 여자 선수단 1,000명이 입장하여 정렬했다.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음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옥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젊은 사자를 그린 대회기가 메인 폴에 개양되었다. 이어서 숭고한 학회 정신과 왕성한 단결력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라고 원기왕성하게 선수선서를 하고 남녀 두 부장이 인사했다. 그 직후 하늘에는 세스나 비행기가 한 대 날아올랐다. 젊은 사자호라고 이름을 붙인 이 세스나 비행기에는 야마다이라 주의 교학부장이 타고 있었다. 세스나 비행기에서 꽃다발과 메시지가 투하되었다.
메시지에는 일본 민족과 세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한 몸에 짊어진 창가학회 청년부 여러분, 천지까지도 뒤흔드는 미중유의 대체육대회를 드높은 하늘 위에서 축복하면서 마음껏 건투하기를 기원한다고 써 있었다. 그리고 청년부 야마모토 신이치 실장이 쏜 권총 소리를 신호로 비둘기 100마리가 일제히 날아오르고 하늘 높이 쏘아올린 불꽃이 터지면서 각양각색의 풍선 수천 개가 가을 하늘에 춤추며 날아올랐다. 드디어 체육대회 경기가 시작되었다. 트랙 경기는 100m 경주, 80m 허들 등이 열렸는데 그 중에서도 1만 미터와 마라톤은 모든 참석자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각 선수들은 쓰러질 듯 하면서도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완주해 창가 청년의 의기와 투혼을 보여주었다. 1등 기록은 33분 29초였다. 또 지부별 간부 릴레이는 각 지부의 간부 4명이 각각 100m씩 400m를 달렸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각 지부의 응원단은 지부별 대항 레이스였으므로 있는 힘을 다 쥐어짜듯이 하면서 응원했다. 이때 경기장은 온통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청년부가 체육대회 때마다 실시하는 장대 넘어뜨리기 차례가 돌아오자 관중석에 있던 도다 주세이도 운동장으로 내려왔다. 도다는 야구 모자를 쓰고 노타이 셔츠에 샌들을 신은 가벼운 차림으로 운동장에 섰다. 그리고 웃음을 띠면서 관전했다. 지금 조금은 체력이 떨어진 도다에게 사랑하는 청년들의 활력 넘치는 경기가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들의 늠름한 모습이 장래까지 왕성한 생명력이 되어 빛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오전 경기를 끝내고 휴식에 들어갔다. 쾌청한 가을 하늘에 빛나는 태양 아래서 각자 가지고 온 도시락을 열었다. 소풍에 온 듯한 기분 좋은 점심이었다. 누구나 한없이 즐겁고 밝았다. 사람들은 신나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일매일 여의치 않은 생활의 고충도 피로도 저 파란 하늘로 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광경을 보는 도다는 더없이 기뻤다. 광선유포의 투쟁은 치열하다. 또 불법의 법리는 어디까지나 냉엄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도다는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지를 날마다 즐겁게 해주기 위해 고심했다. 그만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기뻤다. 도다는 푸르고 맑게 펼쳐진 미스자와의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햇살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면서 원폭이 세계 최초로 떨어진 1945년 8월 6일의 히로시마에도 한여름 태양이 내리쬐고 있음을 생각했다. 도다의 뇌리에 장렬하는 원폭이 떠올랐다. 섬광이 번쩍이고 버섯구름이 퍼지면서 아비규환으로 변한 거리들이 그의 눈앞에 그려졌다. 도다는 홀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인간의 생존 권리를 빼앗는 마성의 발톱을 기필코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때 도다의 흉증에 간직된 결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다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새 몇 마리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오후 경기는 여자부의 리듬 댄스 백조로 시작되었다. 운동장에 5개의 원을 그리면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춤추는 여자부원들의 청초한 연기는 5만 관중을 한동안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간부의 공 굴리기가 시작되자 폭소에 이은 폭소가 터졌다. 2개 조에 나누어 직경이 사람 키만큼 되는 공을 굴리는 릴레이였다. 체격이 작은 부인부 간부가 공을 굴리는 모습이 마치 공에 매달리듯이 보였다. 그리고 살찐 장년부 간부가 공을 굴리자 공이 2개가 굴러가는 듯이 보여 폭소를 자아냈다. 홍팀의 마지막 주자는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고 백팀은 이즈미다 히로시 이사였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열전을 펼치다 이즈미다가 약간 앞서 골이 냈다.
대법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기마전이 시작되자 도다주세이는 다시 운동장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 관전했다. 남자 부원 1200여 명이 4인 1조가 되어 기마를 짜고 두 팀으로 나누어 겨루는 경기이다. 다부진 청년들이 투혼에 넘쳐 겨루는 경기이므로 운동장의 기마가 집결하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크게 터져나왔다. 이윽고 기마전이 시작되자 함성을 울리면서 양군이 혼전을 벌이는 대열전이 시작되었다. 도다는 이 모습을 감개 깊게 가만히 바라보았다. 청년부를 결성하고 만 6년. 좀 더 빨리, 좀 더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내 멋대로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가까스로 이만큼 성장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들을 내가 직접 돌보며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수호회 훈련도 잠시 중단된 채로 있다. 뜻대로 되지 않게 되었다. 도다는 자기도 모르게 저편을 바라보면서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한정된 그의 생애가 시시각각 종언에 다가서고 있음을 도다는 스스로 깊이 느끼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기마전을 관전하던 야마모토 신이치는 먼 곳을 바라보는 도다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곁으로 다가갔다. 도다의 표정에서 평상시와 다른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이다. 도다는 인기척을 느끼고 얼굴을 돌렸다. 신이치가 곁에 왔음을 알고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미소였다.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하지만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도다가 툭 한마디 말했다. 신이치는 도다의 말에 가슴을 옥죄는 심정이었다. 뜨거운 그 무엇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으며 웃음을 띠고 말했다. 네, 성장했습니다. 도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맹렬한 경기에 시선을 보냈다. 이날 각종 경기의 성적을 종합한 결과 남자부는 분쿄지부에 속한 제45부대가, 여자부는 나카노지부에 속한 제7부대가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윽고 폐회식에 들어가 야마기와 히로시 청년부장과 고니시 타케오 이사장이 인사했다. 그리고 드디어 도다조세이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다. 그는 유연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힘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명도 여러분의 열성에 부응했는지 어제까지 몰아치던 폭풍우가 자취를 감추고 쾌청한 이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회혼을 마음껏 발휘한 여러분, 또 그에 호응하는 많은 관중의 마음에 나도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쁨과는 반대로 앞으로도 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신변에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유훈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언을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오만여 관중은 생각지도 못한 도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제자들은 유훈이라는 말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다. 게다가 난과 공격을 받으리라고 예고한 다음에 유훈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언을 발표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환희에 휩싸인 젊은이의 재전을 끝내는 자리에서 도다가 말하려는 유훈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경기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오래전부터 말했듯이 다음 시대는 청년이 담당합니다. 광선 유포가 우리의 사명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핵실험과 원수폭 실험에 대한 내 태도를 오늘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적어도 내 제자라면 내가 오늘 발표하는 이 선언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 이 뜻을 넓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원수폭 문제인가 하고 생각했다. 최근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수폭 실험에 누구나 불안해하고 겁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지들은 대부분 광선유포라는 사명 위에 서서 적광토 건설을 제1로 해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다.
대다수 동지는 적광토를 건설하면 원수폭이라는 핵무기가 존립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광선유포의 길은 아직도 멀고 그 도중에서 핵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은 누구나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원수폭이 사용되는 사태가 되면 광선유포의 길은 또한 한순간에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무참한 예감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겪은 비참한 기억이 더욱더 불길한 예감에 떨게 했다. 원수폭 문제는 하키온에게도 피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자기 생각만으로는 주체하기 어려워 막연한 불안감에 떨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할 뿐이었다고 해도 좋았다. 그것을 지금 도다주세이가 핵실험과 원수폭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 성명을 선언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그 선언을 도다의 유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 넓히기 바란다고 했다. 도다는 의연했다. 강한 기백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이크를 통해 육상 경기장 구석구석에까지 울려 퍼졌다. 핵이나 원자폭탄 실험을 금지하라는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 핵무기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나라든 원수폭을 사용하는 자는 승패에 상관없이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의 민중은 생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위협하는 자는 마물이고 사탄이며 괴물입니다. 이 인간 사회에 설령 한 나라가 원자폭탄을 사용해 이긴다 해도 원자폭탄을 사용한 자는 승리자라도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도다주세이는 먼저 핵무기를 금세기 최대의 마의 산물이라고 포착했다. 마는 산스크리트어의 마라의 음역인데 살자, 능탈명자, 파괴 등으로 번역한다. 요컨대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중생의 마음을 뇌란시키고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작용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이 마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제6천마왕이다. 제6천마왕은 타화자재 천왕이라고 일컫듯이 남을 지배하고 예속화하려는 욕망이 그 본질이다. 이런 관점에 섰을 때 인간의 공포심을 전제로 하여 대량 살상을 초래하는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핵억지론이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제6천마왕의 작용이 구현된 모습이라고 해도 좋다. 도다가 발표한 원수폭 금지 선언의 특질은 인간의 생명에 깊이 숨어있는 마의 분쇄이다. 당시 원수폭 금지 운동은 일본 국내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다주세이는 핵무기를 마의 산물이라고 간파하고 절대악으로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을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수폭에 깊숙이 숨어있는 마성의 발톱을 뽑을 수 없다고 그는 결론 내렸다. 그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국가, 민족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핵무기와 핵무기의 사용을 단죄하자는 주장이었다. 원수폭 금지 선언의 탁월함과 해를 거듭할수록 불멸의 빛을 더해가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다가 원수폭 금지 선언에서 원수폭을 사용한 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외친 까닭은 그가 사형 제도를 긍정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도다는 9년 전인 1948년에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 가운데 도조 히데키 등 7명이 교수형 판결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 그 재판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는 사형은 절대로 좋지 않다. 무기징역이 타당할 것이다. 또 하나는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자도 같은 죄로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불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는 본래 생명의 인과율을 근본으로 하는 불법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사고방식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 왜 도다는 굳이 사형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도다는 원수폭을 사용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법제화하자고 호소한 것이 아니다. 도다가 주안점을 둔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폭을 사용해 인류의 생존 권리를 빼앗는 일은 절대 악이라고 단정하는 사상의 확립이었다. 그리고 그 사상을 각국 지도자를 비롯해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여 내적인 규범을 세움으로써 원수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것이었다. 원수폭 사용이라는 절대악을 범한 죄에 상당하는 벌이 있다면 극형인 사형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만약 도다가 원수폭을 사용한 자를 마의 존재, 사탄, 괴물이라고 단정하는 데에 그쳤다면 이 선언은 극히 추상적이 되어 원수폭 사용을 절대악으로 하는 그의 사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다. 도다는 굳이 사형을 언급함으로써 원수폭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분쇄하려고 했다. 이른바 생명의 마성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는 동서냉전 시대였고 원수폭 문제에 대해서도 동서 어느 쪽이든 이데올로기 위에 서서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도다는 이 선언은 그 주장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인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수폭 문제를 포착해 악으로 규정했다. 선언을 발표하는 도다의 목소리는 한층 박력이 넘쳤다. 설령 어떤 나라가 원자폭탄을 사용해 세계를 정복할지라도 그 민족과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자는 악마이고 마물이라는 사상을 전 세계에 넓히는 일이야말로 일본의 모든 청년 남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체육대회에서 보여준 의기를 가지고 나의 이 제1회 성명을 전 세계에 넓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훈시를 마치겠습니다. 선언이 끝났다.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감동의 소용돌이가 장내에 퍼져나갔다. 도다 조세이가 원수폭 금지 선언을 제1의 유훈으로 삼은 의미는 깊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인간을 위한 종교인 이상 입정이라는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안국이라는 평화사회 건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사회적 사명을 성취함으로써 완결되기 때문이다. 도다는 원수폭의 배후에 숨겨진 발톱이야말로 인간에게 기생하는 마성의 생명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성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성의 힘밖에 없음을 통감했다. 인간이 원수폭을 만들었다면 원수폭을 패절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인간이다. 인간에게 불성이 있는 한 핵을 패절하는 길도 반드시 열린다고 도다는 확신했다. 도다는 그 인간의 불성을 믿고 그 불성에 호소해 원수폭은 절대악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생명의 촉발 작업을 유훈으로서 의탁했다. 이후 이 선언은 창가학회가 전개하는 평화운동의 원점이 되었다. 미스자와 육상 경기장에 모인 5만여 명의 참가자 중 아이들을 제외하면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만큼 원수폭 실험 끝에 언제 또 그런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해도 좋다. 게다가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다. 만약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물론 세계 전체가 폐허가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제 전쟁은 싫다는 비원이야말로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를 위해 학회원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도다의 이 성명은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나아가야 할 진로를 비추었다. 이때 청년들의 가슴에는 인류가 직면한 미중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명의 불이 밝혀졌다고 해도 좋았다. 하지만 아직 조그만 특불이었다. 그 불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널리 타오르고 평화의 눈부신 광채가 되어 세계를 감싸는 모습을 실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리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의 원수폭 금지 선언을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그는 스승의 유훈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 도다의 사상을 어떻게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지를 이때부터 진지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여러 가지 구상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는 설레는 마음을 억눌렀다. 그 구상이 창가학회가 펼치는 광범위한 평화운동으로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미스자와 육상 경기에서 열린 동일본 체육대회에 이어 9월 22일에는 서일본 체육대회가 오사카 시립운동장에서 열렸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와 함께 이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이튿날 23일은 오사카에서 보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총등산 수송회의에 참석했다. 이듬해 3월 총본산 대강당 준공을 기념해 총등산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그 수송회의를 하게 되었다. 신이치는 25일 저녁 무렵 본부에 돌아와 도다에게 총등산 수송 계획을 보고하고 곧바로 가스시카에 갔다. 이날 저녁 신이치가 총블록장에 취임한 가스시카 총블록 결성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가스시카구는 도쿄 23구의 동북부에 있는 에도가와와 아라카와의 사이에 있는 크고 작은 하천이 흐르는 도쿄의 수향이라고 해야 할 지역이다. 구내에는 가내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기업이 많고 사람들은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 서민의 기질이 있었다. 신이치는 인정이 넘치고 서민적인 따뜻한 맛이 있는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 펼쳐진 가스시카를 좋아했다. 그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경치를 바라보면서 가스시카의 미래를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시대의 흐름은 머지않아 이런 농지를 커다란 주택지로 바꾸고 말겠지만 그만큼 한없는 미래성을 간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 30년 뒤에는 도쿄의 광선유포를 결정하는 심장부가 될 것이다. 신이치는 도쿄 광선유포의 또 일본 광선유포의 미래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선구를 달리는 모범 블록을 이 가스시카에 만들자고 굳게 결의했다. 학회가 블록제를 실시한 때는 1955년 5월이지만 절복으로 연대를 맺은 종적인 조직에 비해 블록은 조직이 취약하고 연대감도 희박했다. 게다가 한 달의 블록 활동에 배당되는 날은 며칠에 불과했기 때문에 회원을 지도하는 손길도 충분히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각 지부와 지구 간부도 블록 활동에는 그다지 열중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광선유포의 미래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생활터전인 지역사회에 밀착된 블록 조직의 강화는 불가결한 과제였다. 그러기 위해 8월 28일 본부 간부회에서 도내 각 구에 총블록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직 쇄신을 도모했다. 앞으로는 총블록과 함께 대블록, 블록, 소블록의 포진이 갖춰지게 된다. 지역에 꼽힌 신심즉 생활의 실증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고 또 지역에 구축된 동지의 스크럼은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기반이 되리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본부 간부회에서 가스시카 총블록장으로 임명을 받자 우선 대블록 조직과 블록 조직을 만들기에 들어갔다. 신이치는 니시야마 구니아키, 기요 부부를 비롯해 가스시카구에 거주하는 종선의 지부 간부들에게 새 조직안의 작성을 맡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조직안이 앞으로 가스시카 조직의 골격이 된다고 생각하자 몹시 긴장되었다. 그들은 열심히 청재하면서 늦은 밤까지 검토를 거듭했다. 먼저 구내에 사는 종선의 지구간부 이상을 망라해 거주지역을 조사하고 구내의 지역 분할을 하면서 대블록과 블록의 책임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각각 종선의 지부가 다르고
교류도 거의 없었으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세한 실태를 잘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편으로 활동 상황을 듣기도 하고 전화로 연락하기도 하면서 간신히 대블록과 블록의 조직안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 조직안을 조직표로 만들어 학회 본부로 야마모토 신이치를 찾아가 보여주었다. 모두 함께 검토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조직표대로 했으면 합니다만. 니시야마 구니아키가 이렇게 말하면서 조직표를 내놓자 신이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세밀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표에 적힌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 질문했다. 이 블록장 후보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 말입니까? 직업은... 니시야마는 동행 간부에게 답변을 재촉하듯이 얼굴을 돌려보았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다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직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이치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이 사람 부인의 신심 상태는? 저 부인은... 이번에도 누구 한 사람 대답하지 못했다. 신이치는 조직표 옆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질문했다. 이 부인부원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모두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는 이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신이치는 테이블 위에 조직표를 놓고 어마노조로 말했다. 이 조직표는 죽어있는 조직표입니다. 네? 니시야마 구니아키는 신이치가 한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었다. 신이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니시야마 일행에게 말했다. 아시겠습니까? 조직이라 해도 좋아지게 하는 것도 나빠지게 하는 것도 인간의 일념이고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자가 될 간부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 사람이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모든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이치는 잘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각 조직의 중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집은 어디에 있고 모퉁이에서 몇 번째 집인가, 또 단층 집인지 2층 집인지, 가족은 몇 명인가, 이런 사항까지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직을 맡으면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근무하고 회사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이 너무 바빠 활동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를 보좌해줄 사람을 붙여주는 일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도 적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모두 자기 손바닥을 보듯 무엇이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표만 보아도 그 조직 활동의 모습까지 눈에 떠오르지 않으면 살아있는 조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무적으로 조직을 편성하고 사람을 이리저리 꿰맞추어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조직표로는 투쟁할 수 없습니다. 니시야마 구니아키 일행은 신이치의 예리한 지적에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도다 선생님이 학회 조직은 도다의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불이불직을 받잡은 창가학회의 조직이 반석 같다면 반드시 광선유포를 할 수 있고 반대로 그저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면 광선유포도 파괴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조직 검토를 부탁했지만 소중한 학회 조직을 만드는 일이므로 철저하게 고려해서 적확한 인사라고 수긍할 만한 조직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이치에게 격려받은 그들은 조직표를 가지고 돌아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집 한 집 가정 방문부터 하기 시작했다. 신이치가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방문을 계속하자 확실히 수많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자 가정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일 신중하게 검토를 되풀이하면서 당초 상정한 조직 안의 조직표를 대폭 수정해야 했다. 이렇게 만든 새로운 조직표를 가지고 니시야마 일행은 다시 신이치를 찾아갔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파악하고 만든 아니로군요. 신이치는 그들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확인했다. 그리고 조직표를 훑어보고는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 이 조직안대로 하겠습니다. 9월 25일 저녁, 도쿄 가스시카구 가메아리의 가스시카 총블록 결성대회장에 학회원이 삼삼오오 모여왔다. 수학을 기다리는 벼 이삭이 바람에 살랑이는 저녁 농길을 걷는 동지들의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야마모토 시이치가 도착할 때에는 장내에 1천 수백 명의 사람으로 가득 넘쳤다. 오후 7시 결성대회가 개회되었다. 개회 선언, 각부 대표 결의 등에 이어 가스시카 총블록 위원이 된 니시야마 기요가 인사했다. 기요는 종선 조직에서는 무코지마 지부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었다.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니시야마 기요는 학회의 모든 기획을 세워 활동을 추진하는 청년부 실장 야마모토 신이치를 총블록장으로 맞이한 지금 드디어 가스시카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몸이 가루가 되도록 투쟁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 그리고 야마모토 총블록장을 중심으로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합시다 라고 호소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뜻밖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모두들 신이치가 가스시카의 총블록장으로 왔다고 함은 가스시카에서 광선유포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고 확신했다. 참석자는 신이치가 가마타지부에서 분쿄지부에서 또 저 오사카 지방에서 광선유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언제나 전대미문의 금자탑을 우뚝 세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확신이 결의가 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되어 울려 퍼졌다. 간부들의 인사가 끝나고 총블록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단상에 올랐다. 커다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장내를 감쌌다. 인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몸을 쭉 내밀고 발돋움을 하면서 신이치의 모습을 보려고 했다. 그는 웃음 띤 얼굴로 장내를 바라보고는 조용하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스시카에 온 까닭은 단지 임명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 가스시카를 전국 선구의 모범적인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언제나 가스시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게 이번에는 가스시카다 라고 말씀하시고 파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시카에서 모범적인 블록을 만들라는 의미임에 틀림없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가스시카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고 저를 파견하셨습니다. 저도 모범적인 블록을 만들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신이치는 가스시카 동지들에게 가슴 가득 경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상찬했다. 불자를 소중히 하고 칭찬하는 일은 그야말로 불법자의 당연한 행위이다. 신이치는 소박하고 인간미와 인정미가 넘치는 이런 서민마을의 지역 특성은 견고한 인간 조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이라고 생각했다. 신이치가 힘차게 외쳤다. 블럭의 모범을 만든다 함은 행복의 모범을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 가스시카를 도쿄 제1, 아니 일본 제1의 행복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신이치는 이렇게 호소하면서 사랑하는 서민마을을 전국에서 선구를 달리는 행복의 꽃밭으로 만들자고 마음속으로 굳게 서원했다. 서민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는 아무리 번영해도 허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또 학회의 조직이 발전하더라도 그 목적은 언제까지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경애를 확립하는 데 있다. 장내는 열기로 가득 차고 단상에 선 신이치 얼굴에는 땀이 흘렀다.
그럼 모범적인 블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먼저 모든 회원이 착실하게 근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도나 검도에도 기본이 있듯이 행복해지기 위한 신심의 기본은 근행에 있습니다. 날마다 진지하게 근행하고 창제를 거듭하는 사람과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표면상으로는 같아 보여도 3년, 5년, 7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수급 전환이라 해도 인간 혁명이라 해도 그 모든 원천은 근행 창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니치렌 대성인은 깊이 신심을 일으켜 이랴 조모로 또한 게으름 없이 닦을지어다. 어떻게 닦는가 하면 오직 남묘호랭기교라고 봉창함을 이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근행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나타납니다. 근행이 약한 사람은 생명력이 부족해 아무래도 허약한 생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의무적으로 근행하면 신심의 환희를 좀처럼 얻을 수 없습니다. 모두 백마가 천공을 달리듯이 리듬감 넘치게 상쾌하게 근행을 합시다. 그리고 진지하게 기원을 담아 대우주까지도 움직일 듯한 강력한 최고의 근행을 매일매일 목표로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가스시카 총블록은 조석근행을 끝까지 해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진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회의 비약적인 발전의 원천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행 실천을 철저히 가르친 데 있었다. 또 거기에 위대한 종교혁명도 있었다. 대개 경문과는 연이 없는 민중에게 근행을 가르치기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작업이지만 그럼으로써 불법을 민중의 손에 되돌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경문을 모르므로 경을 읽는 직업 종교인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풍토가 종교의 권위에 맹종하는 정신토양을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 또 승려를 오만하게 하고 승려가 민중을 멸시하는 풍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장례의 참석자를 둘러보았다. 장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은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서 구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신이치는 손목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아직 충분했다. 저의 이야기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오늘은 질문회로 하고자 합니다. 묻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질문하십시오. 장내에서 커다란 박수가 터져나왔다. 단상에 있으면 여러분과 멀어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으므로 제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단상에서 내려와 회합 장소 가운데로 나아갔다. 남자부 스태프가 곧바로 탁자와 의자를 준비하고 체육관 안의 모든 사람이 신이치를 애워싸듯이 하면서 질문회를 진행했다. 몇 사람이 힘차게 손을 들었다. 경제고, 병의 괴로움, 부부 사이의 일 등 모두 심각한 문제였다. 괴로움과 고뇌, 그 활로를 불법에서 구해 다기지게 신앙에 면류하는 동지에게 이 사람들을 고뇌에서 구제해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서 신이치는 전 혼을 기울여 용기와 격려의 지도를 계속했다. 모두 이름 없는 서민이다. 하지만 광선유포의 사명을 짊어지기 위해 출연한 존귀한 지용의 불자이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에 애정을 담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담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마음으로 말했다. 질문 4-5개를 받은 뒤 신이치는 장내에 있는 동지들에게 촉구하듯 말했다. 오늘은 가스시카 총블록이 출발하는 날이 되었지만 조직적이라 해도 인간과 인간의 연대입니다. 종선 조직에 비해 이제까지 블록이 왜 약했느냐 하면 그 까닭은 인간관계가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고뇌를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광선유포를 지향하는 아름답고 강한 인간의 화합이야말로 조직을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창가케라 해도 여러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대블록이 그리고 블록이 그대로 창가케입니다. 그곳이 환희에 넘치고 있는가, 공덕으로 가득 차 있는가,
따뜻한 인간 교류가 있는가? 그것 외에 광선유포의 실상은 없습니다. 창가학회도 광선유포도 어딘가 다른 먼 세계가 결코 아닌 여러분이 하는 나날의 활동 속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세 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창가학회의 대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또 최고의 블록, 대블록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신이 담당한 분야에서 최고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도다 선생님과 공존하는 모습이고 제자로서의 투쟁입니다. 해냅시다. 신이치의 지도는 참석자들을 분기시켰다. 앞치마 차림의 부인도,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도, 어느 얼굴이나 붉게 상기되었다. 그리고 결의가 빛났다. 끝으로 우리가 투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데에도, 근행을 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쁜 것을 나쁘다고 잘라 말하는 데에도, 절복을 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도 광선유포도 모두 용기라는 두 글자로 결정됩니다. 신심이란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약점을 이겨내고 숙명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애가 됩시다. 그것이 도다 선생님의 소원입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듯한 지도였다. 그러면 힘껏 투쟁하고 또 만납시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가스시카 총블록 결성대회는 환희 속에서 막을 내렸다. 회합 장소를 뒤로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에는 희망의 횃불이 빨갛게 타올랐다. 가스시카의 모범 블록을, 그날 이후 이 말은 가스시카 동지의 구호가 되었다. 신이치는 청년부 실장으로서 전국 각지를 동분서주하면서 한 달에 몇 번 있는 블록의 날이 되면 씩씩하게 가스시카에 달려왔다. 당시 블록의 날은 매주 수요일이었다. 신이치는 그때마다 지도회, 좌담회, 어서강의에 온 힘을 다했다. 때로는 자전거를 빌려 여기저기를 누비기도 했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요일의 사나이군요. 수요일에는 가스시카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종선 조직으로 가서 힘껏 뜁시다. 또 신이치는 회합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가정 방문을 하며 지도했다. 가정을 찾아가면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의 심각한 괴로움을 알 수도 있다. 또 회합에서는 볼 수 없던 인간의 참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사정을 모르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도의 손길을 보낼 수 없다. 가정 지도를 거듭하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융화되고 창가 동지의 금강불개와 같은 유대가 굳게 맺어진다. 그러므로 가정 지도가 없는 조직에는 참된 단결도 생길 수 없다. 신이치는 직업이나 가족에 관해 물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주고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또 간부의 집을 방문할 때는 가족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일도 잊지 않았다. 간부로서 마음껏 활약하려면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내가 간부인 경우에는 남편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고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인간의 행동을 설하는 불법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의와 상식을 분별하는 일은 신앙자의 필수 요건이고 거기서부터 공감의 테두리도 넓혀진다. 신이치는 직접 가정 지도를 실천해 모범을 보이면서 그 중요성을 호소했다. 회합에 참석한 사람만 학회원이 아닙니다. 회합에 참석하고 싶어도 일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괴로움을 안고 번민하면서 신심의 환희마저 잃고 회합에 참석할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진지한 격려가 필요한 법입니다. 만약 회합에 참석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조직을 운영하면 본래 지도의 손길이 닿아야 할 대부분의 사람을 간과하고 맙니다. 일단 조직 책임자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도다 선생님의 소중한 제자를 선생님에게 물려받았음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퇴전시키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이치의 의식은 오히려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고 해도 좋았다. 그는 회합 종료 후의 가정지도야말로 승부라고 마음에 정했다. 그리고 동지들이 원기왕성해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념사진을 찍는 카메라 앞에 함께 서기도 하고 색지에 격려의 말을 휘호하여 증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촌음을 아껴가며 격려 편지를 쓰기도 했다. 신심은 희망이다. 동지인 회원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불법의 진실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동지는 한 걸음 사회로 나아가면 냉엄한 세상의 풍파를 맞으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며 투쟁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학회는 형제 자매, 가족 이상으로 배려심 넘치는 따뜻한 동지애의 세계여야 한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밝은 대화의 꽃이 피었다. 그 대화 속에서 새로운 창의와 방법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올바른 근행 방법을 배우지 못한 회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 대화하는 동안에 근행 방법을 쓴 안내문을 인쇄해 배포하자는 안이 나와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싹튼 강한 책임감은 지혜를 낳고 창의력과 연구심을 키워줄 것임에 틀림없다. 신이치는 온 힘을 다해 움직였다. 자신이 움직인 만큼 광선유포의 전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투쟁을 통해 그가 얻은 확신이었다. 회합이 끝난 뒤 가정지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밤중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스시카 구내라고는 해도 장소에 따라서는 오타구에 있는 집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신이치는 건강하지 못한 자신의 몸을 감싸려고도 하지 않았고 노고를 아끼려고도 하지 않았다. 광선유포 신시대의 막을 열기 위해 가스시카의 모범 블록을 구축하는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강하고 깊게 결의했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가스시카 동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실감한 점은 도다조세이와 본부를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본부로 라는 분위기가 부족했다. 가스시카는 도쿄 23구 중에서 확실히 지리적으로는 학회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결코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지들 대부분은 우리 위에는 지부장과 지구부장 등 간부가 층층이 있다. 직접 본부를 찾아가기는 송구스러운 일이므로 삼가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 요컨대 학회원과 본부를 가로막는 마음의 벽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종선 활동이 정착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부에 직결된다는 의식이 어느새 희박해지고 말았으리라. 만약 간부가 회원 위에 군림하고 조직을 사무라하여 회원이 스승에게 구도하러 본부에 가기는 꺼려지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도다의 정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경직된 관료 조직이고 광선유포를 저해하는 조직이 되고 만다. 광선유포를 향한 학회의 원동력은 1951년 5월 3일 바로 도다조세이가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날에 외친 75만 세대를 향한 대사자후였다. 75만 세대 절복은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홀로 일어선 도다의 결의와 확신에 모든 동지가 호응함으로써 광선유포를 향한 미중유의 발전이 있었다. 요컨대 도다조세이의 광선유포를 향한 일념이야말로 학회가 전개하는 투쟁의 전원이고 그 전원에 연결됨으로써 투쟁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회전해왔다고 해도 좋다. 신이치는 동지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서 있는 벽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간담할 때마다 호소했다. 조직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에는 편의상 피라미드 형태가 되지만 그 형태가 정신의 근본 자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학회 조직의 근본 취지에서 말하면 도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도다 선생님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신에서는 본래 선생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회원은 회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회장이 회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간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록장 여러분은 달마다 불록 활동을 편지로 보고해도 좋고 자신의 일과 가정의 일을 보고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다 선생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또한 저도 되도록 본부에 가 있겠으니 저를 찾아 본부에 계속 와주십시오. 간부를 위한 본부가 아닙니다. 회원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간부가 가져야 할 본연의 자세에 관해 말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지도해드리고 싶다는 것이 도다 선생님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선생님에게 통하는 파이프 역할을 하고자 제가 가스시카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도다 선생님께 보고하고 하나하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간부는 어디까지나 선생님과 회원을 연결하는 파이프입니다. 그러므로 간부는 동지가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게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자신도 그러기 위해 도다의 양해를 얻어 학회 본부에서 가스시카 대불록장회를 여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학회의 강함은 바로 도다 조세이와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 결합에 있었다. 광선유포라는 대원을 위해 살아가는 도다와 공전을 하겠다는 기계가 맥동하지 않는 조직이라면 이 조직은 이미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가스시카 동지들은 차츰 도다를 그리고 본부를 친근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도다 조세이의 숨결을 느끼고 도다의 지도를 자기에게 주는 지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다에게 서원하고 그 서원을 완수하고자 자발적으로 투쟁을 개시했다. 신이치의 투쟁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한정된 불록 활동의 날을 이용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회원을 만나 신심의 각성을 촉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신이치는 이 무렵 대백년하에 7번에 걸쳐 남자 청년부의 발걸음을 지필하고 있었다. 화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하는 가운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화판을 책상으로 대신 삼아 원고를 썼다. 또 깊은 밤에 집에서 원고지와 마주하는 날이 이어졌다. 청년부 실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경무에 더해진 가스시카의 투쟁은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고 미열에 시달리게 했다. 하지만 신이치는 투지를 더욱더 불태웠고 기원에는 더 한층 힘이 들어갔다. 활동에서 거점으로 돌아오면 그는 가장 먼저 불단 앞에 앉아 열심히 창제했다. 동지의 트럭을 타고 회합장소에서 다음 회합장소로 이동하는 사이에도 마음속으로 제목을 계속해서 불렀다. 1분 1초를 아껴가며 부르는 창제였다. 가스시카 총불록장으로서 전개하는 신이치의 투쟁은 도다 조세이가 서거하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기 한 해 전인 1959년 7월까지 계속되었다. 신이치가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은 신심의 모종이 줄기를 뻗고 큰 가지가 무성해져 가스시카는 1960년 12월에는 세 곳의 총블록으로 발전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가스시카 총블록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도다 조세이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신이치, 다시 아침 수업을 시작하자. 장래를 위해 나는 더 많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네를 세계 인류의 대지도자로서 육성하는 일이 내 책임이기 때문이다. 도다는 사업 부진에 빠졌을 때 재건을 위해 신이치가 야간대학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1950년경부터 거의 매일 아침 신이치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강의해왔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잠시 아침 수업이 중단되었다. 광선유포가 진전됨에 따라 회장으로서 도다가 해야 할 일이 격증하여 신이치를 위한 강의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도다는 바쁘기만 했다. 게다가 도다의 육체는 틀림없이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런 도다가 또다시 아침 강의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의 건강이? 신이치가 말하자 도다는 대답했다. 그건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놀랄 만큼 엄한 어조였다. 그러고 나서 도다는 조용히 가슴속 생각을 토로하듯이 말했다. 신이치, 나는 인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광선유포를 완수할 진정한 후계자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치, 배워라.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열렬한 기백이 담긴 말이었다. 신이치는 예 하고 대답하고는 고개를 깊이 떨구었다. 도다의 한없는 커다란 자애에 가슴이 죄어드는 심정이 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진검승부의 아침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도다는 쥐어짜듯 사력을 다해 강의를 계속했다. 도다의 수업은 역사에서 정치, 경제, 문학으로 확대되고 철학에 이르렀다. 나아가 불법의 눈으로 그런 사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강의했다. 종횡무진으로 펼쳐지는 넓고도 심원한 강의였다. 날마다 도다는 신이치의 얼굴을 보면 어제는 어떤 책을 읽었는가 라고 엄하게 물었다.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 속에서 스승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제자에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사상과 혼신을 쏟아갔다. 신이치는 스승의 백열과 같은 자애를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으로 몸을 떨면서 일심불란하게 배우고 또 배웠다. 도다는 후계자이자 분신이라고도 해야 할 야마모토 신이치가 대성할 수 있도록 생명을 깎는 듯한 총마무리의 마지막 훈도를 시작했다.